며느리가 저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9월 셋째 주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오후 아파트 15평 거실에는 혼자 앉은 제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은 째깍째깍 무심하게 시간만 재촉하고 TV에서는 오락 프로그램 웃음소리만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처음 몇 년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아직 정신이 멀쩡했고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릴 기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등지거나 요양원으로 떠나갔어요. 아들 녀석은 뉴욕에서 바쁘다고만 하고 한 달에 한 번 화상통화가 고작이야. 시차 때문에 통화할 시간도 맞추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딸은 그나마 가까이 있지만 요즘엔 승진한다고 야근에 주말 근무해. 정작 내가 보고 싶을 땐 볼 수가 없어.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김치 몇 포기, 우유 한 팩, 그리고 어제 딸이 사다 준 반찬 몇 개가 전부입니다. 혼자 차리는 밥상이 이렇게 썰렁할 수가 없어요. 예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마다 된장찌개 끓이고 생선구이에 나물 반찬에.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점심때가 되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모래알 같아서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 살지요. 뭐라도 배에 넣어야 하는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하다가 문득 밖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집안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사람 구경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편의점에라도 가서 뭔가 사 먹자. 그래, 그게 낫겠어. 저는 서랍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현금이 얼마나 있나 확인해 보니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예요. 요즘은 현금 쓸 일이 별로 없어서 많이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신용카드가 편하거든요. 딸이 만들어준 신용카드 말이에요. 이 카드로 생활비 다 해결하라고 했지. 용돈도 이걸로 받고. 그런데 가끔은 현금이 그립기도 해. 예전엔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마음도 든든했는데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며 거울을 봅니다. 주름살이 깊어진 얼굴,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 한숨이 나와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11월의 바람은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네요. 아파트 단지는 조용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직장에 가고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저 같은 노인들 뿐이에요.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새로 생긴 카페, 문 닫은 구멍가게,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편의점. 동네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정육점이 있던 자리는 이제 치킨집이 되었고 구멍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편의점들만 남았네요. 뭔가 따뜻한 걸 먹고 싶어. 집에서 라면 끓여 먹기도 귀찮고 편의점에 가서 간단한 거라도 사 먹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거 말이야. 예전엔 이런 걸 사 먹는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는 이게 더 편해.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편의점 쪽으로 향합니다. 작은 위로라도 찾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와 짧게라도 말을 나누고 싶은 마음. 계산할 때 안녕하세요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요. 편의점 자동문이 띠링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고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반겨줘요. 점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고개도 들지 않네요. 편의점 안은 각종 상품들로 가득합니다. 과자, 음료, 생활용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어요. 요즘 편의점은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는 이런 곳이 없었는데 저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봅니다. 음료수 코너를 지나 과자 코너를 지나 그리고 도시락과 김밥이 진열된 냉장고 앞에 섭니다.
오늘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네. 도시락은 너무 많고 삼각김밥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참치마요, 김치볶음밥, 불고기, 새우마요. 종류도 참 많아요. 예전에는 삼각김밥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요즘은 이게 간편하니까 가끔 사 먹게 되더라고요. 어떤 걸 먹을까? 참치마요는 좀 느끼할 것 같고 김치볶음밥은 어떨까? 아니면 불고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집어듭니다. 가격표를 보니 1,800원이네요. 1,800원. 예전에 라면 한 봉지가 100원도 안 했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는 1,800원이면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물가가 참 많이 올랐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배는 고프고 집에 가서 뭔가 해먹기도 귀찮고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죠. 삼각김밥 하나만 먹기는 좀 허전할 것 같아서 주변을 더 둘러봅니다. 바나나 우유도 있고 커피도 있고. 아, 요즘 인기라는 이상한 음료수들도 많네요.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는데. 아니야, 삼각김밥 하나면 충분해. 너무 많이 사면 안 되지. 가격을 계산해 봅니다. 삼각김밥 1,800원에 바나나 우유 1,500원. 3,300원 정도네요. 용돈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죠? 계산대로 향하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루 한 끼 대신이니까 오히려 경제적이야.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반찬 챙겨 먹는 것보다 싸게 먹는 거지. 그래, 이게 맞아. 신용카드를 지갑에서 꺼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딸이 만들어준 카드니까 당연히 써도 되는 거예요. 생활비 용도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계산대에 삼각김밥을 올려놓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바코드를 찍으면서 기계적으로 말해요. 1,800원입니다. 카드로 할게요. 카드 단말기가 제 쪽으로 돌려집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약간 떨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작은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네요. 결제 완료 소리가 나면서 영수증이 나옵니다. 점원이 무심하게 영수증과 삼각김밥을 봉지에 넣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하지만 점원은 이미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따뜻한 곳에서 잠시 있었고 뭔가를 샀으니까요. 편의점을 나서면서 저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가끔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뭔가 사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낫지.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 있었으니까. 삼각김밥 봉지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까보다는 가볍습니다. 작은 위로라도 얻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따뜻한 삼각김밥 봉지를 품에 안고 걸어갑니다. 오늘은 뭔가 괜찮은 하루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작은 일탈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면서 멀리서 익숙한 차가 보입니다. 아들이 타는 차와 비슷한 모델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지금 뉴욕에 있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가보니 번호판이 다르네요. 착각이구나. 요즘 비슷한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차에서 누군가 내립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며느리 박수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뒷좌석에서 쇼핑백을 꺼내고 있었어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것 같은데 봉지가 여러 개나 됩니다.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당당해 보이네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에서 반가움은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왜 여기서 마주치나 하는 듯한 표정이에요. 수진이야? 여기서 뭐 해? 아, 마트에서 장 보고 왔어요. 어머니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제가 들고 있는 편의점 봉지로 향합니다. 그 시선이 왠지 불편해요. 마치 뭔가 잘못된 걸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아, 그냥 편의점에 좀 갔다 왔어. 편의점요? 뭘 사셨길래? 며느리의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위축되기 시작해요. 그냥 삼각김밥 하나 샀어. 삼각김밥이요? 집에 있는 반찬 안 드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이에요. 집에 있긴 하지만 가끔은 이런 것도 먹고 싶고.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반찬이라도 더 해드릴 수 있는데. 편의점 음식은 몸에 좋지도 않아요. 며느리의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잔소리처럼 들려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됩니다. 카드로 계산하셨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묻는 질문에 저는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결제 방법을 묻는 건가요? 응, 카드로 했어. 왜? 아니에요. 그냥요. 며느리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웃음이 왠지 섬뜩해요. 무슨 속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말투,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웃음까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럼 저는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저도 이거 냉동식품들 빨리 냉장고에 넣어야 해서. 며느리는 쇼핑백들을 들고 자신의 아파트 동으로 향합니다. 저도 집으로 향하지만 발걸음이 무겁기만 해요. 뭔가 이상해. 수진이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 특히 카드로 계산했다고 했을 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계속 생각해 봅니다. 며느리와 마주친 것 자체는 큰일이 아니에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마주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시선, 그 말투,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웃음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여요. 아까까지만 해도 작은 위로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부끄러운 일이 된 것 같아요.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내 돈으로 사 먹는 건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표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봉지에서 삼각김밥을 꺼내며 작은 위로라도 받자고 생각했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우려서 함께 먹으면 그럴듯한 간식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현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며느리 박수진이 서 있어요. 아까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쳤는데 벌써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며느리니까 문을 열어줘야겠죠. 문을 열자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아까와는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여요.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온 것 같은데. 어머니,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앉아있던 삼각김밥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며느리가 영수증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영수증인데 어떻게 며느리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너한테 있어? 아까 편의점 앞에서 떨어뜨리셨더라고요. 주우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이미 가셨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며느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영수증을 떨어뜨렸다는 기억이 없거든요. 어머니, 삼각김밥 하나를 카드로 긁으셨어요? 1,800원짜리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비난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게 현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요? 어머니, 카드는 현금과는 달라요. 이건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1,800원짜리 삼각김밥까지 카드로 긁으시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영수증을 흔들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카드 사용 내역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누적되면 한 달에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번 달만 봐도 편의점에서 7번이나 결제하셨어요. 커피, 빵, 삼각김밥. 이런 거 다 합치면 5만 원이 넘어요. 5만 원이면 시장에서 며칠치 재료를 살 수 있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따져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 아들이 해외에 있어서 제가 어머니 용돈 관리를 맡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시면 저도 곤란해요. 무분별하게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것이 무분별한 소비라는 건가요? 수진아,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요? 저도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용돈도 저희 집 가계부에서 나가는 돈이라고요. 아들한테 매달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저도 눈치 보인다고요. 며느리의 말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저는 제가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건가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마음속으로 자문자답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 수첩에 뭘 사실지 미리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필요한 건지 판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 말이야? 경제관념을 좀 가지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젊을 때와는 시대가 달라요. 요즘은 모든 소비를 계획적으로 해야 해요. 저는 그 수첩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혹시 아들이 갑자기 한국에 돌아온 건 아닐까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큰 아들 김민수였습니다. 둘째 아들 말이에요. 엄마, 수진이도 와 있네. 민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합니다. 저는 반가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들이 왔으니 며느리도 더 이상 심하게 말하지는 않겠죠. 민수야, 잘 왔다. 수진이가 어머니랑 얘기할 일이 있다고 해서. 며느리가 먼저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아들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데?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묻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영수증을 들어보이며 설명을 시작해요. 어머니가 삼각김밥을 카드로 사셨어요. 1,800원짜리를요. 저는 어머니께 좀 더 계획적으로 소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민수는 영수증을 받아보더니 잠깐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 표정이 예상과 달라요. 엄마, 이거 진짜예요? 뭐가? 삼각김밥을 카드로 사신 거요? 아들의 목소리에도 어딘지 모르게 타박하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수야, 엄마가 배가 고파서. 엄마, 그렇다고 해도 1,800원을 카드로 긁으시면 어떡해요? 요즘 카드 수수료도 있고 무엇보다 이런 작은 금액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큰 돈이 돼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까지도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굳이 밖에서 사 드실 필요가 있었나요? 아들의 말이 며느리보다도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혈육인 아들마저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호소해 보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나간 김에 뭔가 사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빡빡한지 아세요? 저도 회사에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수진이도 살림하느라 고생하고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을 흐립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저에게는 더욱 서늘하게 느껴져요. 그냥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세요. 작은 것부터 절약하는 게 중요하니까.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보도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 수진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엄마, 그냥 이해해 주세요.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내 편을 드는 셈이죠. 저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저는 속으로 자문해 봅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모두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 혹시 정말 제가 틀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보, 그럼 어머니한테 용돈을 현금으로 드리는 건 어때요? 그럼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며느리가 제안하는데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현금은 관리하기가 어려워. 카드가 훨씬 효율적이야. 그냥 엄마가 좀 더 신중하게 쓰시면 돼. 저는 제가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귀찮은 존재,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 쓰는 기계구나. 내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숫자로만 판단하는구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뭘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테니까요. 민수야.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러봤지만 민수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한 모양이에요. 엄마, 저도 오늘 야근해야 해서. 수진아, 우리 가자. 네, 어머니 말씀 잘 들으셨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소비하세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기고 부부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가려는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카드 좀 주세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카드를 달라고요? 카드요. 어머니가 관리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저에게는 마치 제 목을 조르는 손처럼 보였어요. 수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카드는 내가 쓰라고 딸이 만들어준 건데. 제가 목소리를 떨며 항변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오늘만 해도 이런 일이 생겼고. 앞으로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사드릴게요. 그게 아니야. 나도 내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어머니 돈이 아니에요. 민수가 매달 드리는 용돈이에요. 며느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남편이 죽고 나서는 경제적으로 아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자유를 빼앗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죠. 민수야, 너라도.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직접 관리하시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냥 수진이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마저도 며느리 편을 드는 순간 제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 말씀하시면 돼요. 정말 필요한 거라면 제가 사드릴게요. 며느리의 대답이 너무나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더욱 모욕적이었죠. 며느리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아들도 며느리 편이고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는 딸이 엄마 이걸로 편하게 쓰세요라며 만들어준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에요. 며느리가 카드를 받으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저는 제가 완전히 무력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드가 며느리 손에 넘어가는 순간 저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초라해진 건가? 손에 남은 건 빈 지갑뿐이었어요. 그 지갑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더욱 약해 보일 테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세상은 점점 고요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삼각김밥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것을 보고 있으니 오늘의 모든 굴욕이 되살아났거든요. 1,800원. 겨우 1,800원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 제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힘들게 돈을 모으던 때,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보다는 분노보다는 냉정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야. 72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굴욕을 참고 살 수는 없어. 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고 위축되었지만 이제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오늘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72년을 살아온 여인의 당당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시작이다. 저는 며느리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 컬렉션, 비싼 화장품들, 그리고 금반지와 목걸이들. 수진이가 직장에 간 사이에 저는 여분 열쇠를 가지고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아들 부부가 모두 직장에 간 시간. 저는 조용히 며느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보자. 수진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이. 침실 옷장을 열어보니 명품 핸드백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죠. 이런 비싼 걸 사면서 1,800원짜리 삼각김밥을 트집 잡다니. 저는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손에 들었을 때 잠깐 망설여졌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어젯밤 제가 느꼈던 그 굴욕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카드를 빼앗을 때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 돈 관리 못해요라던 그 모멸적인 말투. 아니야. 나도 당할 만큼 당했어. 두 번째, 세 번째 가방을 쇼핑백에 담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화장대에는 SK-II 라메르 같은 고급 화장품들이 즐비했어요. 이것들도 다 몇십만 원씩 하는 거지.
삼각김밥 몇백 개는 살 수 있는 돈으로 하나하나 쇼핑백에 담을 때마다 어제의 기억들이 선명해졌습니다. 무분별하게 쓰신다고, 경제관념이 없다고. 그럼 이제 누가 경제관념이 없는지 보자. 제 손이 점점 빨라졌어요. 마지막 화장품까지 담고 나니 쇼핑백이 묵직해졌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모든 것을 큰 쇼핑백에 담고 저는 중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겠지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72년을 살아온 내가 1,800원 때문에 저런 취급을 받아야 했다니.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 가방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 이거 정품이네요. 상태도 좋고. 샤넬 가방은 150만 원, 루이비통은 120만 원. 화장품들은 새 것 같은데 이것들까지 합치면 총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400만 원이라니 삼각김밥으로 치면 2,200개가 넘는 돈이었어요. 네, 다 처분해 주세요.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오후 6시 며느리 박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을 고치려고 화장대에 앉는데 내 화장품들이 어디 갔지? 당황한 며느리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내 가방들이 다 없어졌어. 며느리는 급하게 남편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 내 가방이랑 화장품이 다 없어졌어. 민수는 회사에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이네. 이상하다. 다른 건 안 건드리고 왜 이것들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화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집에 오신 적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다녀왔어. 네? 뭐라고요? 너희 집에 다녀왔다고. 그리고 수진이 물건들 좀 정리해줬어. 며느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리요? 어머니가 내 물건을? 저는 쇼핑백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400만 원. 내 가방이랑 화장품 판 돈이야. 400만 원이면 삼각김밥 2,200개 넘게 살 수 있더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제 물건을? 왜요? 1,800원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이런 비싼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돈 관리 개념이 없다며?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수진이가 나한테 한 짓보다 더 심한 거야? 내 자존심 짓밟고 카드 빼앗고 돈 관리 못한다고 모욕한 것보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 돌려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그 가방들은 제가 몇 년 동안 하나씩 모은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며느리가 애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한테 함부로 안 할게요. 카드도 다시 드릴게요. 제발 제 물건들만. 며느리가 손을 비비며 빌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미 다 팔았어. 대신 이 돈 받아. 난 조건이 있어. 저는 현금 뭉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카드부터 돌려줘.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뭘 사든 간섭하지 마. 며느리는 울먹이며 남편을 쳐다봤지만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결국 며느리는 제 신용카드를 꺼내 건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됐어. 저는 카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4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내가 가져갈게. 나머지 300만 원은 내가 가져. 앞으로는 서로 선 넘지 말자.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드는 다시 돌아왔고 100만 원의 현금도 생겼어요.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분명히 저를 다르게 볼 것이고 앞으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화상 통화였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딸의 밝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삼각김밥 사건부터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복수까지. 엄마, 정말 시원하셨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어머니를 함부로 못 볼 거예요. 엄마, 제가 민수 오빠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족이니까 이제부터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야죠. 딸의 지지하는 말에 제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맞다. 때로는 이런 식으로라도 선을 그어줘야 하는 법이야. 이제는 나를 함부로 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생깁니다.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필요해요. 저처럼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대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제적으로 의존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라도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당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